거울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웃습니다. 오래 숨겨두었던 얼굴의 윤곽이 문신 사이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세요? 네, 보여요. 재훈 씨는 말끝을 흐리며 마치 처음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처럼 손을 떨며 눈을 비빕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의 얼굴은 머리부터 발목까지 이어진 검고 날카로운 선들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마스크와 모자로 자신을 감추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문신은 그가 원해서 새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팔, 내일은 얼굴. 말 안 들으면 또 새기는 거야. 알지? 중학교 동창, 가장 친한 친구라 믿었던 사람. 그는 어느 순간 사장이 되었고 재훈의 일상은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갇힌 노예에 가까워졌습니다. 겨울에도 맨발로 서 있어야 했던 방, 발을 고정시키는 쇠파이프와 자물쇠, 잠이 오면 스스로 전기 충격기를 쥐고 정해진 시간 안에 버튼을 눌러야만 했던 복종의 공간, 그리고 도망치던 날, 다 타버린 다리와 수십 개의 상처와 문신을 안고 그가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엄마의 병실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누나는 말합니다. TV에서만 보던 일이 제 동생에게 일어났어요. 처음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는 어떻게 한 사람의 몸과 인생을 여기까지 몰아붙일 수 있었을까요? 머리부터 발목까지 뒤덮인 문신, 복종을 강요하던 작은 방, 그리고 끝내 전화를 끊어버린 그 친구,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조금씩 옛 얼굴을 되찾아가는 오늘 사이. 그날 그 사무실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날의 비밀, 지금부터 차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댓글로 이를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여름,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누나에게 걸려온 급한 연락이었습니다. 엄마가 다쳤어.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누나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누나는 동생을 만났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기억 속의 재훈이 아니었습니다. 첫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얼굴 전체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목부터 시작해 팔, 손등까지 온통 검은 선들이었습니다. 긴 팔옷을 입고 있었지만 소매 사이로 보이는 피부마다 문신이 있었습니다. 누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훈아,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누나는 동생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동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 도망쳤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누나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도망쳤냐고, 누구한테서 도망쳤냐고. 재훈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중학교 동창 양 씨와 함께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일이 아니라 명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양 씨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재훈의 중학교 친구였습니다. 집에도 몇 번 놀러 왔던 아이였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친구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재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문 씨는 양 씨가 강제로 새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문신을 새긴다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팔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다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의 긴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 전체가 문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려 보니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신만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었습니다. 아물었지만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이 상처들은.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누나는 더 물었습니다. 다리는 왜 이렇게 검게 됐냐고. 재훈의 발목과 정강이 부부는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훈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 서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앉으면 안 됐다고 했습니다. 눕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냐고 물었습니다. 도망갈 수는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양 씨는 항상 감시했다고 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도망가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분노했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자신이 해외에 있는 동안 동생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재훈은 대답했습니다. 핸드폰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끔 집에 전화할 때도 양 씨가 옆에서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가끔 동생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동생은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도 바쁜 일상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유학 생활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괜찮다고 하니까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신호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는 활기가 없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나는 자책했습니다. 더 신경 써야 했는데,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직접 찾아왔어야 했는데. 재훈은 누나를 위로했습니다. 누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동생을 꼭 안아줬습니다. 재훈은 누나 품에서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 카페의 한 구석에서 두 남매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음이 그친 후 누나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망쳤냐고. 언제 도망쳤냐고. 재훈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양 씨도 그 소식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병문안을 가라고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새벽, 재훈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겨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병원까지 뛰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양 씨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재훈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맨발에 상처투성이인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병원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날 동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직원들은 기억했습니다. 맨발로 왔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겨울 옷을 입고 있어서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문신을 가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재훈은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재훈은 어머니 곁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날 이후 재훈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실 근처에서 지냈습니다.
양 씨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어딨어? 빨리 와. 1분 안에 안 오면 죽는 줄 알아. 협박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는 동생의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수백 개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모두 양 씨로부터였습니다. 내용은 협박과 욕설로 가득했습니다. 누나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재우는 망설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양 씨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설득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생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했습니다. 5년간의 폭행과 감금, 강요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불분명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5년 동안 재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무실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누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동생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동생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재우는 22살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한 상태였습니다. 특별한 목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동창 양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연락이 뜸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에는 가장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양 씨는 재훈에게 제안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먹방을 찍어서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는 당시 인기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재훈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 씨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촬영과 편집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출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익은 반반 나누자고 했습니다. 재훈은 승낙했습니다. 친한 친구와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촬영했습니다. 여러 음식점을 다녔습니다. 먹방을 찍었습니다.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즐거웠습니다. 양 씨도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양 씨가 더 많은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주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평일에도 촬영하자고 했습니다. 재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학교 일도 있었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설득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구독자가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재훈은 동의했습니다. 친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도 시간을 냈습니다. 촬영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양 씨가 제안했습니다.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하나 얻자고 했습니다. 거기서 촬영하고 편집하면 효율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재훈은 망설였습니다. 사무실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직 수익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 씨는 자신이 비용을 대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수익이 나면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고마워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양 씨는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촬영 장비를 들여놓았습니다. 편집용 컴퓨터도 설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작업하자고 했습니다. 재훈에게 사무실에 상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효율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재우는 당황했습니다. 매일 여기 있으라는 건지 물었습니다. 양 씨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진지하게 하려면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우는 난처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양 씨는 휴학하라고 했습니다. 1년만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우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설득이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는 열정적이었습니다. 재훈도 그 열정에 휩쓸렸습니다. 결국 재훈은 휴학계를 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그만뒀습니다. 사무실에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양 씨와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사장처럼 행동했습니다.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빨리 해. 느려. 다시 찍어. 마음에 안 들어. 재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재훈이 촬영 중 실수를 했습니다. 대사를 까먹었습니다. 양 씨가 화를 냈습니다. 집중을 안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재훈은 사과했습니다.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파이프를 들었습니다. 철제 파이프였습니다. 재훈은 놀랐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양 씨는 대답 대신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재훈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재훈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양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중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재훈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때렸습니다. 파이프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양 씨는 파이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다시 찍자. 재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양 씨는 재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렸습니다. 파이프로 때리기도 했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재훈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양 씨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양 씨는 말했습니다. 도망가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부모님을 해치겠다고, 누나를 해치겠다고. 재훈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다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양 씨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루에 먹방을 5번씩 찍으라고 했습니다.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야 했습니다. 토할 것 같아도 참아야 했습니다. 살이 쪘습니다. 얼굴이 부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양 씨는 말했습니다. 살찐 게 콘텐츠에 좋다고 했습니다. 더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밤에도 편집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양 씨가 감시했습니다. 졸면 깨웠습니다. 때로는 때리며 깨웠습니다. 재훈은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양 씨가 새로운 말을 했습니다. 문신을 새기자고 했습니다. 재훈은 거부했습니다. 문신을 싫어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강요했습니다. 문신이 있으면 콘텐츠에 좋다고 했습니다. 개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양 씨는 화를 냈습니다. 파이프를 들었습니다. 문신을 새기지 않으면 매일 맞을 거라고 했습니다. 재훈은 무서웠습니다. 결국 동의했습니다. 양 씨는 재훈을 타투샵에 데려갔습니다. 팔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양 씨는 계속해서 더 많은 문신을 강요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또 문신을 새긴다고 협박했습니다. 재훈의 몸은 점점 문신으로 뒤덮였습니다. 팔, 다리, 등, 가슴.
그리고 마침내 얼굴까지. 재우는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은 점점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양 씨는 재훈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24시간 사무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잠도 거기서 자야 했습니다. 재훈은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과도 거의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양 씨가 허락할 때만 짧게 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양 씨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만 말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재훈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친구가 아니라 가해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재훈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먹방 촬영, 오후에도 먹방 촬영, 저녁에도 먹방 촬영, 밤에는 편집 작업, 잠은 하루에 3시간, 양 씨가 허락한 시간만. 휴식은 없었습니다. 자유는 없었습니다. 선택은 없었습니다. 재훈은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생각을 멈췄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재훈의 22살부터 27살까지 가장 빛나야 할 청춘이 어둠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양 씨는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폭력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요구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통제가 심해졌습니다. 재훈은 이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 씨에게 재훈은 도구였습니다. 돈을 벌어주는 기계였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정점에는 한 방이 있었습니다. 양 씨가 특별히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재훈은 그곳을 복종의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양 씨가 그곳을 개조했습니다. 특별한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재훈은 그 방을 보는 것만으로도 떨렸습니다. 복종의 방. 그곳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방의 크기는 약 2평 정도였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찜통같이 더웠고 겨울에는 얼음장같이 추웠습니다. 방 한가운데 1m 크기의 직사각형 박스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박스였습니다. 그 안에 철제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양 씨는 재훈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재훈은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파이프 사이에 끼워야 했습니다. 파이프는 발목을 꽉 조였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자물쇠로 잠겼습니다. 재훈은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양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일하는 거야. 서서 일하는 거야. 앉으면 안 돼. 재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서 일하라고요? 얼마 동안이요? 양 씨는 웃었습니다. 내가 허락할 때까지. 재훈은 그렇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시간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발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길어졌습니다. 10시간, 12시간, 15시간. 재훈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도 없었습니다. 양 씨가 또 다른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재훈의 몸에 줄을 묶었습니다. 허리와 어깨에 줄이 감겼습니다. 그 줄은 천장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재훈이 쓰러지려 하면 줄이 팽팽해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고문이었습니다. 재훈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양 씨는 방 한쪽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항상 재훈을 감시했습니다. 다른 방에 앉아서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재훈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소리쳤습니다. 인터폰으로 명령했습니다. 제대로 서 있어! 집중 안 해! 재훈은 로봇처럼 서 있어야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끔찍해졌습니다.
양 씨는 재훈에게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잠을 자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재훈은 서 있는 채로 졸았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면 양 씨가 달려왔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재훈을 때렸습니다. 잠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양 씨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작은 장치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흘렀습니다. 약한 전기였지만 충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양 씨는 그 장치를 재훈에게 쥐어줬습니다. 10분마다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누르면 큰일 난다고 협박했습니다. 재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스스로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양 씨는 설명했습니다. 졸면 버튼을 못 누르잖아. 버튼을 안 누르면 내가 알 수 있어. 그러면 들어와서 널 깨울 거야. 재훈은 절망했습니다. 스스로를 고문해야 하는 장치였습니다. 10분마다 손에 전기 충격을 가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환각이 보였습니다. 벽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없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재훈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양 씨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재훈이 저항할 힘을 잃기를 바랐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도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양 씨는 재훈을 박스에서 꺼냈습니다. 잠시 쉬게 해줬습니다. 2시간 정도 눕게 했습니다. 재훈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이 쏟아졌습니다. 2시간이 2분처럼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발을 파이프에 끼워야 했습니다.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다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훈의 다리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다리가 부었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했습니다. 발목 부분은 특히 심했습니다. 파이프가 피부를 눌렀습니다. 상처가 생겼습니다. 염증이 생겼습니다. 재훈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양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으라고 했습니다. 재훈의 정강이와 발목은 점점 검어졌습니다.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괴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양 씨는 재훈에게 일도 시켰습니다. 박스 안에 서 있는 채로 노트북을 앞에 놓고 편집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쳤습니다. 서서 졸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해냈습니다. 안 하면 맞았기 때문입니다. 복종의 방에는 다른 도구들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파이프, 양 씨가 재훈을 때릴 때 사용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족쇄, 가끔 양 씨는 재훈의 발목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쪽 구석에는 작은 양동이가 있었습니다. 재훈이 화장실을 갈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스에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 씨는 재훈의 인간성을 빼앗았습니다.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항상 답답했습니다. 환기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땀 냄새와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겨울에는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재훈은 그 냄새에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냄새를 잊어버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어떤 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가끔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재훈을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서 있는지, 일은 하고 있는지, 졸지는 않는지, 그리고 갑자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유 없이 때렸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재훈은 맞으면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맞아야 했습니다. 양 씨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재우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너무 고독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우는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견디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신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누나, 미안해. 나 여기 있어, 살아있어. 언젠가 나갈 수 있겠지. 하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우는 이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 양 씨가 병문안을 허락한 것. 그것이 재훈에게 마지막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종의 방에서의 마지막 날, 재훈은 박스에서 풀려났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년간 제대로 걷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끌며 걸었습니다. 양 씨는 말했습니다. 빨리 다녀와. 오래 있으면 안 돼.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안 돌아온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2023년 7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재훈은 복종의 방에서 풀려났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양 씨가 병문안을 허락했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서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양 씨는 재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2시간 안에 돌아와.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늦으면 또 맞을 것입니다. 더 심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훈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도망치겠다고.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무실 창문에서 양 씨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양 씨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재훈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아팠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계속 뛰었습니다. 병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유일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양 씨였습니다. 재훈은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딨어? 빨리 와. 1분 안에 안 오면 죽는 줄 알아. 협박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울리는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한여름이었지만 재훈은 겨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이었습니다. 문신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얼굴에 문신까지 가리려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벗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놀랄 것입니다. 온몸이 문신으로 뒤덮인 남자. 경찰을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려야 했습니다. 병원까지는 약 3km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발바닥에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길바닥에 핏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숨을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렸습니다.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야? 당장 돌아와. 안 오면
너 가족 다 죽인다 알았어? 재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4시쯤 재우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맨발에 피를 흘리는 남자, 한여름에 겨울 패딩을 입은 남자, 온몸이 떨리고 있는 남자. 간호사는 달려왔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재훈을 앉혔습니다. 발을 확인했습니다. 피가 많이 났습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걸어오셨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들은 놀랐습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걸어왔을까? 재훈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입원해 계신데요. 만나러 왔어요. 간호사는 물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재훈은 어머니 이름을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새벽이라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재훈의 발을 치료해줬습니다.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신발이 필요하다며 슬리퍼를 가져다 뒀습니다. 재훈은 고마워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5년 만에 흘리는 자유로운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문자가 수십 개 쌓였습니다. 양 씨의 협박이었습니다. 당장 돌아와. 경찰 부르기 전에 와. 너 가족 죽인다. 네, 누나도 죽인다. 재훈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버텨야 했습니다. 돌아가면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도망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재훈을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재훈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재훈이야.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도망쳤어. 이제 안 돌아갈 거야. 여기 있을 거야. 병원 직원들은 재훈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에 겨울옷, 맨발로 온 흔적, 온몸의 떨림, 계속 울리는 휴대전화. 누군가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누나가 도착했습니다. 해외에서 급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재훈을 만났습니다. 누나는 충격받았습니다. 동생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문신, 수척한 몸, 떨리는 손. 누나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재훈은 대답했습니다. 누나, 나 도망쳤어.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훈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년간의 고통을, 복종의 방을, 양 씨의 폭력을. 누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눈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나는 결심했습니다. 동생을 지키기로, 진실을 밝히기로, 그리고 양 씨를 찾아내기로. 휴대전화는 여전히 울렸습니다. 양 씨의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나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 그 방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복종의 방, 5년간의 지옥,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양 씨는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우는 회복해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도망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누나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년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몸이 증거였습니다. 문신, 상처, 검게 변한 다리. 누나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 말한 장소들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타투샵을 찾았습니다. 재훈이 강제로 문신을 새겼다던 곳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타투샵이었습니다. 누나는 타투샵 주인을 만났습니다. 재훈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기억했습니다. 여러 번 왔던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얼굴까지 문신을 새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물었습니다. 혼자 왔냐고,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왔냐고.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항상 다른 남자와 함께 왔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문신 디자인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돈도 그 남자가 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았냐고 누나가 물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의 사정까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그 남자의 인상차기를 물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말투가 거칠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양 씨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SNS에서 찾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주인은 확인했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타투샵의 결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주인은 협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기록을 출력해줬습니다. 재훈의 문신은 총 수십 차례에 걸쳐 새겨졌습니다. 모두 양 씨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명확했습니다. 다음으로 누나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재훈이 5년간 갇혀있던 곳이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2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재훈이 말한 호수 앞에 섰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누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계속 두드렸습니다. 양 씨라고 불렀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옆집 사람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누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여기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주인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옆집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은 항상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끔 밤에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비명 같은 것도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답답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신고했다면 동생이 구출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옆집 사람에게 더 물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을 본 적 있냐고. 있다고 했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드나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멀쩡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항상 피곤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피곤해 보이던 남자의 특징을 물었습니다. 다리를 끌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맨발로 다닐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겨울에도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누나는 확신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비슷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뭔가 끌리는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신음소리도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끄럽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누나는 증언을 모았습니다. 이웃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재훈과 함께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폭행, 감금, 강요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재훈을 조사했습니다. 상처를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재훈의 다리 상태를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장기간 서 있었던 흔적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변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갈비뼈에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경찰은 양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 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양 씨는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 사라진 후 사무실을 비운 것입니다. 경찰은 수배를 내렸습니다. 전국에 양 씨의 인적사항을 전파했습니다. 며칠 후 누나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양 씨였습니다. 누나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재훈을 바꿔달라고 양 씨가 말했습니다. 누나는 거절했습니다. 재훈은 바꿔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자신과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양 씨는 화를 냈습니다. 재훈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5년간 돌봐줬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반박했습니다. 돌봐준 게 아니라 폭행한 거라고 했습니다. 감금한 거라고 했습니다. 강요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 재훈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친구로서 도와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투샵 기록도 있고 이웃 증언도 있고 병원 진단서도 있다고 했습니다. 양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훈이 원해서 한 거라고, 문신도 원해서 새긴 거라고, 일도 스스로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누나는 분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의 다리를 봤냐고, 온몸에 상처를 봤냐고, 5년간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양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누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습니다.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양 씨가 연락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전화번호를 추적했습니다. 위치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불폰이었습니다.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양 씨는 계속 숨어 지냈습니다. 가끔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에 고소 취하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옆에 있었습니다. 경찰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양 씨는 잡힐 거라고,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여전히 떨었습니다. 5년간의 공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복종의 방에 갇힌 꿈이었습니다. 누나는 재훈을 심리 상담에 데려갔습니다.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재훈의 상태를 진단받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습니다. 장기간의 학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반드시 나아질 수 있다고.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누나는 다짐했습니다. 동생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그리고
양 씨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동생이 겪은 고통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양 씨를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양 씨는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재훈이 겪은 5년이 증명될 것입니다. 누나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고 약속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재훈이 도망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악몽을 꿨습니다. 밤마다 복종의 방에 갇힌 꿈을 꿨습니다. 양 씨가 파이프를 들고 가까오는 꿈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누나가 달려왔습니다. 재훈을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땀이 흥건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심리 상담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년간 겪은 일들을 상담사는 들어줬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재훈에게는 큰 도움이었습니다. 재훈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밖을 산책하는 것.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의 문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재훈을 보고 놀랐습니다. 일부는 무서워했습니다. 일부는 수군거렸습니다. 재훈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누나는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문신을 지울 수 있다고. 레이저 시술로 지울 수 있다고.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망설였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었습니다. 누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은 결심했습니다. 문신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얼굴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병원을 찾았습니다.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피부가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5년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술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한 번에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몇 주에 한 번씩 받아야 했습니다. 조금씩 문신이 옅어졌습니다. 얼굴에 선들이 흐려졌습니다. 피부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재훈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문신 사이로 자신의 피부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얼굴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옆에 있었습니다. 재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은 작게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보이세요? 네, 보여요. 제 얼굴이 보여요. 그 순간이 누나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동생이 다시 웃는 모습, 5년 만에 보는 웃음.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의 문신은 아직 대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팔, 다리, 등, 가슴. 모두 지우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재훈의 다리도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검게 변한 부분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평생 흔적이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훈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5년의 시간이 남긴 상처를, 심리적 상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특정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발소리, 남자의 목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양 씨가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상이라고, 시간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우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을 줄이는 약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악몽의 빈도가 줄었습니다. 밤에 조금 더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훈과 누나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재훈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아지고 있어. 문신도 지우고 있어. 곧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양 씨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속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가끔 재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번호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라고, 안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가족을 해치겠다고. 재훈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은 위로했습니다. 곧 잡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의 권유였습니다. 예술 치료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로 하기 어려운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림을 그려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잘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해봤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앞에 두고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그림이었습니다. 검은색과 회색뿐이었습니다. 복종의 방을 그렸습니다. 박스를 그렸습니다. 자신을 그렸습니다. 그리면서 울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그림으로 쏟아졌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억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색깔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색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재훈은 누나를 그렸습니다. 자신을 안아주는 누나를 그렸습니다.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누나는 그 그림을 보고 울었습니다. 동생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훈은 또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써나갔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이라도 자신이 겪은 일을 기록했습니다. 상담사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직면하는 것이라고,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재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상담사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과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잘못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양 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재훈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웃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말도 많아졌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갔습니다. 아직 문신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 무서웠습니다. 재훈은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대학에 복학하고 싶다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응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잘 될 거라고, 자신이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4년 봄이 왔습니다. 재훈이 도망친 지 거의 1년이 되어갔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얼굴의 문신은 거의 지워졌습니다. 몸의 문신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색도 약간 나아졌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악몽은 여전히 있었지만 빈도가 줄었습니다. 불안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양 씨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계속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누나는 답답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양 씨가 처벌받는 날이 올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잡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증거를 계속 모았습니다. 재훈의 증언, 타투샵 기록, 이웃들의 진술, 병원 진단서,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이 양 씨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언젠가 법정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재훈은 말했습니다. 양 씨가 잡히든 안 잡히든 자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과거에 갇혀있지 않겠다고, 5년을 빼앗겼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자신의 것이라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동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훈과 누나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재훈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의 문신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유롭게 웃었습니다. 누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동생의 웃는 얼굴, 5년 만에 되찾은 얼굴. 이 사진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의 끝이자 회복의 시작이라고. 재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 씨의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훈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망쳤고, 싸웠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승리입니다.